오늘 내용은요, 통화시험 정책, 금리 정책, 뭐 부산 경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흘러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화시험 정책입니다.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 미국에는 뭐 아시다시피 연준, 그다음 유럽 중앙은행, 일본은행 이런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럼 이 중앙은행들이 뭐를 하는 데냐 하는 거는 저희 한국은행법 제1조에 설립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효율적인 통화시장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요. 통화시장 정책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만 이해를 해도 오늘 한 시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 안정에 또 유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붉은 글씨들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 어디선가에서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시대로 치면은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 사회시간 정도에 잠시 나왔었던 겁니다. 국민경제 해가지고요. 이게 괜찮으시면 나가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잠깐 말씀드리면 가계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부르고, 예를 들면 가계는 기업에 노동을 제공을 하고 이제 임금을 받습니다. 빨간색 제일 위에 있는 빨간 선이 되겠죠. 그리고 받은 돈으로 기업에서 재화를 상품을 구매하고 그다음 대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양 사이드에서 세금을 거두고 또 그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국민 경제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주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면, 이 조그마한 경제 예를 들어서 가게가 100개가 있고 각 가구가 전부 다 10,000원씩 가지고 있다고, 한 달에 10,000원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그 기업은 물건을 한 달에 만약에 100개씩 만들어서 10,000원씩에 판다고 하면은 각 가게가 다 한 개씩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가게는 10,000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기업은 10,000원에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은 이 가게에 있는 사람들 전부 100명을 다 고용을 해서 하고 있으면 받아들인 돈, 버는 돈 100만 원을 가지고 각각 10,000원씩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그 10,000원을 가지고 다음 달에 다시 물건을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뱅뱅 돌아가면 이제 순환이 돼서 잘 굴러갈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해서, 특히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뭔가 판단을 잘못을 해서 이 가게에 돈을 100만 원씩 가지고 10,000원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0,000원씩을 더 줘가지고 토탈 2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물건이 토탈 100개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가격이 이 물건에 대한 이거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물건이라면 전부 다 이걸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는 기업이 가격을 가진 돈이 저만큼이다라는 걸 알고 있게 되면은 결국은 가격이 2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업은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이제 100개를 팔았으니까 200만 원을 가지게 됐을 것이고, 노동하신 분들은 기업이 그만큼 돈을 벌었으니 임금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임금이 결국 2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물건 100개 만들어서 돌아가는 건 똑같은데 결국 물건 가격만 2만 원으로 올랐고 임금만 2배로 오른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딱 2배가 일어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경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굴러가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만큼의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많아지면은, 이유 없이 많아지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매개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적으면 적절하게 경제활동이 돌아가는 것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보신 건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요 공급 곡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직선이 가격표인데 가격 그래프고요. 수직선이 좌측에 있는 이 수직 축에서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우측으로 있는 공급 곡선을 보면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물건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만나는 데서 가격이 어떤 개별 상품의 가격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그 가격 수준에 맞는 물건의 수량도 정해진다라는 게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이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있고 이거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정해지고요. 총수요는 또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간에 만나는 데서 우리 전체 물가 수준과 어떤 경영 산출량, 우리 소위 말하는 GDP가 결정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요거는 우측 그림을 조금만 더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생산은 여기 뭐 YS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총생산은 경제 내에 있는 총노동, 우리 통상 이야기하는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 투입과 자본의 양으로 인해 가지고 결합을 해서 우리가 총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곡선이 그려질 수 있고 총 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의 지출하고 세금 거두는 것, 그 다음에 수출 수입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나라의 총 수요가 정해지고 그거가 만나는 데서 이제 전체적인 물가 수준과 그거에 맞는 우리의 그 산출량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교과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관찰되는 거는 저 균형 산출량, 뭐 예를 들어서 작년도 GDP가 얼마였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또는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다. 라고 하는 거는 저게 만나는 데서 결정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G-T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government revenue가 되니까 이거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고요. 지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텍스가 걷어들이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재정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통화정책은 뭐냐?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총수요 중에서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이 부분도 관련이 되고, 수출 수입 이 부분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까 수요 공급 곡선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은 어떤 이유로 해서 이 가게들이 돈이 많이 늘어났어요.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줘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생산을 잘해가지고 소득이 많이 벌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물건을 더 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총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총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이 균형점이 저쪽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결국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건 소위 말하는 경기가 호황기를 겪으면서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가 지나치면 이것도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총수요를 왼쪽으로 다시 당기는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두 번째로 총공급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가 상승 이런 걸로 해서 원가가 올라가지고 코스트가 상승하면 같은 가격대에 똑같은 물량을 공급하려는 기업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가격에는 물량 공급 못한다.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런 기업들이 쭈르륵 늘어나면 총 공급이 후퇴하게 되고 그러면 빨간 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때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비용이 밀어낸다는 뜻이고요. 이럴 때는 그럼 이 인플레이션 어떻게 억제를 해야 되느냐? 아쉽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가를 도로 내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뭐 유류세 인하해주고 하지만은 국제시장에서 이렇게 결정된 유가를 우리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때에도 총수요를 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우측에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총 공급이 이렇게 좌측으로 옮겨갔는데 그래서 물가가 P1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총수요도 땡기는 위축시키는 정책을 하면은 총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P0라고 하는 원래 물가 수준으로 돌아갈 수는 있는데 그때 만나는 점을 보면은 최초의 Y0라고 하는 산출점에서 Y3까지 좌측으로 상당 부분 후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트가 높아져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에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수요를 위축시켜 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책이라고 하는 정책적인 대책은
그런 것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이 사실상 그런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런 뭐 그림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해보면 국민 경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통화 공급이 필수적이다.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통화시험 정책이란 건 뭐냐? 마니터리라고 하는 마니에서 발생된 단어이고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게 크레딧에서 온 말인데요. 이거는 왜 붙어 다니느냐? 우리가 신용정책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결국은 금융기관의 여수신과 관련되는 정책을 말합니다. 결국 대출입니다. 대출. 그러면 돈하고 대출 주는 거하고는 이렇게 붙어 다닌다 또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결국은 돈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서 적정량의 통화 공급이 중요하고 통화시험 정책은 이 적정량의 통화 공급 또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할 얘기를 쭉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뭐냐? 우리가 지금 지갑에 각자 10,000원, 50,000원권이 있습니다만은 돈이 그것만 돈이냐?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돈이 지금 많냐 적냐? 이 정도면 적당한 거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나? 라는 숙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많다든지 적다든지 하면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방식들을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그 효과는 그러면 의도한 대로 잘 일어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사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일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돈은 한국은행이 찍어낸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닌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에서 보면 화폐 발행은 한국은행만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뭐 화폐 단위 원으로 한다 돼 있고 여기 밑에 한국은행권에 통용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잠깐만 옆으로 빠져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뭐 과거에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울 때 옛날에는 뭐 조개를 화폐로 썼다 이런 이야기를 봤었던 기억도 나실 것이고 물물교환 경제 이럴 때요. 근데 이게 화폐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냐? 아까 국민경제 그림에서 보셨듯이 일반 가게는 예를 들면 기업에다 노동을 제공을 하고 월급을 돈으로 받은 거겠죠. 그다음에 또 기업은 물건을 팔고 그거에 대한 가격을 이제 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고 이 돈은 내가 제공한 뭐 노동이든 서비스든 물건이든 이것의 가치가 이만큼이다라고 하는 사실상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돈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증명서 내지 증권이라고 보시는 게 그게 더 본질이고요. 여기서 법화라고 말을 표현되어 있는 거는 법정으로 정한 화폐다라는 것이고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라는 이야기는 주면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정부가 이걸로 세금을 내면은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제도가 관행적으로 먼저 발달했었던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 50파운드 화폐인데 여기 지금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좀 윗부분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 써놓고 그 밑에 뭐라고 막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promise to pay the bear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진 사람에게 줄 걸로 내가 약속을 한다. on demand 요청을 하면 주겠다. The sum of 50 pou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파운드를 내가 줄 걸로 약속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일종의 어음같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50파운드를 주겠다 라는 약속이라는 증권 증서의 성격이 좀 더 두드러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돈은 한국은행이 찍어내죠. 찍어내는데 지금 현재 제일 최근에 7월에 화폐 발행 잔액이 177조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화폐 발행 잔액은 177조인데 실제 은행 예금 총액은 2200조 원이 넘고요. 대출도 22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화폐 발행은 177조만 했는데 은행 예금 2000조 원 이런 거는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디서 온 것이냐?
이거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디서 온 거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예금은 그러면 돈이 아니냐? 이거 돈이지 않습니까? 찾으면 그냥 바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돈은 뭐고 이 돈은 뭐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그 지표들인데요. 이게 카테고리를 4개 정도로 계속 매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M1, M2, LFL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M1, M2는 이렇게 무슨 M16 같은 총 이름은 아니고요. 이 M1이라고 하는 제일 좁은 범위의 통화 지표는 현금은 다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찾으면 바로 달라고 하면 바로 내주는 그런 예금들을 다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1175조라고 되어 있고, M2는 여기다가 만기 2년 이내 정기 예금 이런 성격의 것들까지 다 포함한 건데요. 이건 뭐냐면 찾겠다고 인출 요청을 하면 약정했던 금리를 좀 포기하고 때로는 한 며칠 정도 찾을 때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코스트를 약간 지불을 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우측으로 갈수록 그런 게 더 커집니다. LF에서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같은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명보험 들고 있던 거 해지하면은 찾는데도 시간도 걸리고 내가 넣었던 돈보다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을 못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에 있는 은행도 아닌 다른 회사 이런 데서 발행한 채권들, 이건 또 가지고 있으면은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은 찾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회사가 안 망할 경우에, 근데 중간에 그 이전에 이걸 현금화 하려고 하면은 상당 부분 원금 손실을 각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을 찾으려고 할 때에 원금 손실을 없이 찾을 수 있는 정도, 그런 거를 리퀴디티라고 말하고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동성이라는 말이 지금 두 가지 성격으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돈이 이렇게 손을 건너 다닐 때 돈 찾을 때에 가치 손실 없이 전환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유동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전체 총액을 다 합친 저 지표로서 컨셉을 유동성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가 돈이냐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예를 들어 현금은 100% 돈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이자를 이자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부차적으로 좀 이렇게 코스트를 지불하고 찾을 수 있는 돈은 돈이지만 조금 예를 들어서 한 95% 돈, 90% 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금에 비교했을 때요. 그렇지만 이것들도 전체적으로는 다 돈입니다. 그래서 돈의 양을 조절한다고 하면 그럼 이게 어느 거를 보고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이 또 있습니다. 지난 한 20년 정도의 이 지표들이 쭈르륵 흘러온 걸 보면은 이 노란 선이 화폐 발행 잔액이 우측입니다. 그리고 중간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M2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계속 다 늘어왔죠. 이거는 인플레이션이랑 같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왔습니다. 노란 선 대비해서 빨간 선이 약 한 20배 정도 되는데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지금 많다 적다 어떻는다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는 게 증가율입니다. 보시면 대체로 비슷한 방향으로 다니고 있는데 M2 증가율이 빨간색이 제일 진폭이 커 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증가율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만 봐가지고는 안 되겠고, 결국은 이거 세 개를 다 같이 보면서 지금 많다는 거냐 적다는 거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은 또 화폐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예금 대출은 그 규모가 거의 20배, 10배 이상이 더 컸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이 은행권에다 화폐를 공급을 하고요. 은행들은 자기들끼리 거래도 하지만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다른 경제 주체들하고 예금을 받고 대출을 주는 행위를 합니다. 그럼 은행이 대출을 주면 그 대출 받은 사람은 어딘가에 지급을 하면 그 돈이 돌아서 또 들어오겠죠. 그 예금 대출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1금융권, 2금융권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은행 안에서 예금 대출이 일어나는 요 부분을 1금융권이라고 불렀고요. 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일종의 시드머니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예금 대출을 주면서 이 전체적인 돈의 양이 늘어나는 이런 신용을 창출하는 기계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또는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지금 돌아가는 돈의 양의 흐름들이 다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이 일부가 아니라 시드머니를 제공을 하고 금융권에서 이것이 예금 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창출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아까 통화시험 정책이라는 게 결국 돈의 양을 조절하는 정책인데, 돈이란 거는 이게 지금 얼마 정도나 돈에 가까운 돈이 어느 정도나 움직이고 있느냐,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런 거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경제 전체의 돈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한국은행이 이렇게 공급하는 화폐도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은행에서 예금 대출을 통해서 돌아가는 또 다른 기계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를 금리 정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리를 높이면 대출 받는 사람들이 부담이 생겨서 대출 많이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럼 대출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 기계가 점점 느리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시장 내에서 어떤 통화를 창출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를 기본으로 깔고 금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리란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자를 원금에다 나눈 겁니다. 이자는 내가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쓸 거를 포기하고 주는 거거든요. 경제 이론적으로는 경제 성장률하고 균형 상태에서는 이 금리하고 시간 선호율하고 다 같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간 선호율이라고 하는 건, 타임 프레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내가 지금 100을 쓸 거냐, 아니면 내년 누군가한테 빌려줬을 때 이 사람이 내년에 나한테 105를 주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 이자를 붙여서 주겠다고 하면 나는 지금 쓰는 것보다 내년에 쓰는 걸 선택하겠다 라고 하는 이 소비의 시간을 지금보다 내년을 선택할 수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5% 주면은 나는 빌려주겠다 라는 게 되겠죠. 5% 이자를 내기로 하고 빌린 사람은 최소한 5% 이상의 성장을 내야지 이거를 갚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균형에서는 이게 5%가 될 때까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5%가 이루어질 거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금리 수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요런 게 배경에 깔려 있고요. 근데 현실에서 보시면 뭐 고정금리, 변동금리, 예금 대출금리 뭐 이것저것 되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한 금리란 건 도대체 뭐냐가 될 수 있는데, 이 한국은행이 조절하는 기준금리하고 그것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금리 또는 예금 대출금리 이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작은 거래를 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이게 일주일짜리 RP 거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은행에다가 증권을 주고 그만큼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가둬놓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은행에다가 3.5%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은행들 간에도 매일매일 거래하는 시장이 있고 그걸 콜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쨌건 저기다가 3.5% 받고 빌려줄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사이에는 뭐 때로는 3.2가 됐다가 뭐 3.78로 됐다가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주일마다 3.5%로 계속 돌아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단기 일주일물 요 정도의 시장은 항상 3.5% 기준금리 범위 내에서 주변에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금리가 지금 현재 어떤 전체적인 시장 금리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금리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의 높고 낮은 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높다 낮다 지금 3.5%는 높은 거냐 낮은 거냐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돈의 양이 많다 적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금리가 높다 낮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건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어디 하나만 놓고 3.5%가 절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하려면 어떤 비교 대상 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과 비교해 봤을 때 높다 낮다 이런 걸 말할 수 있는데,
금리를 이야기하면 중립금리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며칠 전에 또 언론에서도 한번 보도가 됐었는데, 개념은 이제 물가 상승이 이렇게 빨라지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속도에 적당하게 맞는 정도의 금리가 그 중립적 금리라고 한다. 요런 개념은 딱 그냥 그렇습니다. 그거는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물가 목표하고 같은 수준이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 목표는 2%거든요. 2%라고 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중립적 금리보다 낮으면 지금 되게 좀 완화적인 수준이다. 진짜로 낮은 수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중립금리보다 높으면 이거는 좀 높은 수준의 금리 또는 긴축적인 수준의 금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의 테일러라고 하는 학자가 1993년에 이런 거를 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 복잡해 보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냥 심플합니다. 이 물가 상승률, 물가 목표하고 지금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를 하고, 그런 물가에 대한 고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 수준하고 지금 현재 성장률 수준을 놓고 봤을 때 금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파이 마이너스 파이 스타가 있는데, 저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물가 목표가 2%인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2%다. 그럼 저거는 2 빼기 2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럼 빠져버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 수준을 봤을 때 경기를 좀 더 이렇게 부스트하고 싶으면 금리를 더 내리면 되겠고, 좀 더 억제해야 되겠다 하면은 높이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잘 없었던 이 파이라는 부분이, 물가 부분이 커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 어려움이 좀 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수준은 지금 2010년대에서부터 줄줄줄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주로 이게 인구 노동 투입 부분이 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져서 지금 2% 내외 정도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올해의 우측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1.4%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2%보다 지금 낮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은 지금 기준금리는 통상적인 아까 보셨던 중립적 금리 수준보다 더 낮춰가지고 경기를 부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지금 소비자 물가가 금년 중에 3.5%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물가 목표는 2%입니다. 1.5%는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억제시키려고 하면은 지금 경기는 저렇다 하더라도 물가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시장금리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기준금리 말고 각각의 시장에 따라서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은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시장이라고 하는 상태에서의 논리가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건 이제 만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 시장 금리들을 그냥 쭈르륵 늘어놓은 것입니다. 제일 좌측에 하루짜리 콜 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짜리 한국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이 적용하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예시들인데요. 통한증권 3개월 1년, 통한증권 2년, 국고 3년, 5년, 10년, 국고 30년, 국고 50년 금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기에 따라서 쭉 금리가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금리가 있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체로 이런 곡선을 수익률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보다 더 엄밀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대충 놓고 봤을 때 대체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하고 다른 시장금리 이런 금리들하고 이 관계를 보면은 여기 파란색이 국고채 3년물 금리인데요. 제일 밑에 여기 기준금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그냥 베이스로 깔려 있고, 이거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려가면서 밀어 올리는 그런 때도 있고,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쳐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준금리가 밑에 베이스로 깔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금 대출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두색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고 바로 위에 예금금리, 그 다음에 파란색이 대출금리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1년에 8번 합니다. 3, 6, 9, 12월 빼고 나머지 달에 결정을 하고 있고요. 이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
세계 경제, 그다음에 국내 경제, 물가, 금융 외환시장, 금융 여건 이런 걸 주르륵 다 살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통화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 세계 국내 경제 뭐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물가 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돌아보시면 여기에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뭐 노동, 여기 생산, 소비, 투자 줄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다 짚어가면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지난 1월 달에 지금 3.5%로 금리를 올렸을 때에 금융통화위원회 열리고 나서 발표됐던 통화정책 방향을 보시면 이 내용이 막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읽어드리면은 현재 3.25%에서 3.0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달 전망치보다 낮아질 걸로 예상되지만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계속 상회할 걸로 전망되어서 올려야 되겠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경기가 위축되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거를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고 있다. 라고 아까 우리 국면경제 그림에서 보신 거를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국내 경제는 수출이 어떻고 소비가 어떻고, 원래 투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투자가 너무 안 좋으니까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요. 고용은 어떻다, 앞으로는 어쩔 것 같다 라고.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앞으로 금리 어쩔 것 같냐, 뭐 금통위가 어떻게 결정할 것 같으냐 물어보시는데,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은 이 문구에 대한 총재님이, 한근희 총재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들어보시면 된다. 이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음 달에 바뀌면 앞으로 어떻게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다음번 금통위 열리기 전에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 전망치가 바뀔 것 같은 상황이, 이벤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요때 이야기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리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고 요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별로 이 스탠스를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 다음에 지역별 총생산은 2021년도의 숫자를 기준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도 GRDP라고 한 통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저거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부산 지역의 2021년도 2년 전이죠. 총 GRDP는 그러니까 지역 GD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국 대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중위값이 78조 원인데 부산은 98조 원이었습니다. 중위값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근데 평균보다는 우리가 부산이 낮은데, 그건 서울하고 경기가 워낙에 높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간값하고 비교해보면 저거 두 개 빼고 보면은 뭐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1인당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로 나눠놓고 보면은 뭐 2,900 확정치가 나온 길은 2,94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2,600 몇십만 원에 이어서 전국에서 뒤에서 두 번째 수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 제가 타이틀에다가 전국 대비라고 붙여놓은 거는 아까 평균적인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춘 기준금리 그 수준을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산은 전국 평균이랑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떻다는 거냐를 지금 위주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인당 GRDP 기준으로 봐서는 평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중위값이 3,400만 원인데 우리는 2,900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증가율을 보면은 왼쪽에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파란 선이 전국입니다. 그 빨간 선이 부산인데, 대체로 여기 2015년 이후에 대체로 밑에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성장률이 계속 낮은 수준이고요. 1인당 우측에 있는 1인당 GRDP 증가율을 보면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해서 대충 비슷한 모습입니다. 근데 1인당 GRDP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증가율이 뭐 비슷하게 간다는 거는 계속 낮은 수준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 어떠냐, 또는 우리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를 이렇게 보면은, 부산 경제 특징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제조업 비중은 16.7%에서 전국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서비스업은 75% 정도로 전국 뭐 이렇게 지자체 광역 지자체를 다 놓고 봤을 때는 뒤에서 네 번째 정도로 위에서 네 번째 정도로 서비스 비중이 큽니다. 근데 이 왼쪽 그림에서 이 부산시의 이 흐름을 보면 이 빨간 선이 부산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데요. 이게 보시면 쭉 밑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6.3%였다가 2000년대 뭐 5.5%, 2010년대 4.9%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그 기간 동안에 부산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낮아진 거하고 초세가 같습니다. 일단 제조업 서비스업을 보면 이 점선이 전국이고 실선이 부산인데 제조업 좌측에 있는 그림에서 빨간 선이 다 대부분 파란 선보다 밑에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도 계속 낮은 수준이고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감률도 계속 밑에 있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 그 서비스업 세부 업종을 보면은 부동산업, 운수창고, 도소매, 보건 및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좀 큰 것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런 산업들은 과거 한때 그 서비스업의 이중구조라는 거 많이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서비스업이 저런 어떤 금융보험업 같은 투자를 많이 끼고 일어나는 그런 소위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이 있고 이런 특히 대표적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이런 부분은 비중은 크지만 임금도 굉장히 낮고 그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으면은 전체적으로 뭐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쩔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성장률이나 이런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좌측에 보면 여기 빨간 막대가 부산인데요. 전국 평균이 6,200만 원, 부산 5,7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구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이전 소득 다 더한 건데 보면 근로소득이 낮아서 저기서 제일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이 낮다는 거는 일을 해서 받는 돈이 적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월급을 지금 적게 받고 제대로 못 받는 게 아니라 월급 수준이 낮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구에서도 돈이 적은 거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화정책 효과가 지역에 따라 지역마다 다 골고루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연구 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 제조업 비중, 소득 규모, 고령 인구 비중, 가계 비율 이런 거가 높은데 낮은데 이런 데를 쭉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부산, 제주, 서울, 강원이 어떤 통화정책 충격, 특히 금리를 예를 들어서 뭐 25bp 이렇게 인상을 했을 때 쇼크를 크게 받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뭐 좌측 막대는 그냥 제조업 비중이 낮은 곳, 소득 규모가 낮은 곳, 가계 비율이 높은 곳 이렇게 부산이 해당된다는 얘기고요. 우측 그림에서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4개 지역, 부산, 제주, 서울, 강원 4개 지역이 금리 충격이 왔을 때 4개 지역이 받는 충격의 정도를 분홍색 그래프로 그린 거고요. 그 위에 있는 하늘색이 나머지 지역입니다. 저 2개의 그래프 간의 차이가 예를 들면 똑같은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때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얼마나 더 충격을 크게 받느냐. 저 차이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건 좀 다른 얘기이지만 어쨌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이렇게 충격을 크게 받는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국은행 부산본부도 미약하나마 열심히 다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